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작가 정종명의 단편 추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5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에 월간 스포츠 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단편 사자의 춤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고, 소설집 5월에서 4월까지 장편소설 거인 외에도 중단편, 역사소설, 수필집 등이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행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정종명, 추방. 세환이 읍내 기차역 앞에서 대절에 타고 가는 택시가 모치뱀이 동구함 너른바위산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여자가 차 소리에 놀라 일어서면서 바지를 급히 추슬러 올리는 절박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경황에도 여자는 손을 치켜들어 까불었다. 저런, 몹시 바쁘셨군. 운전사는 혀를 차면서 룸미러를 통해 뒷자리의 세환을 힐끔거렸다. 태우시죠. 방향이 같은가 본데. 세환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냥 지나치는 줄 알고 치켜들었던 손을 힘없이 내리려던 여자는 차가 멎는 것을 보자마자 미처 추스리지 못한 바지를 움켜쥔 채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벌어진 반코트 앞섭으로 드러난 여자의 앞가슴이 유난히 육감적이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운전기사가 차창 유리를 내리고 다가오는 여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여자는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차창을 열고 운전사 옆자리로 기어들어왔다. 열려진 차창으로 찬바람이 무섭게 들이쳤다. 이 사나운 날씨에 염치를 돌볼 계제가 어디 있겠느냐는 결연한 표정이 여자의 파리하게 얼어붙은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여자는 운전사를 향해 깍듯이 머리를 숙여 보였다. 나한테 고마워할 건 없어요. 아가씨를 태워주자고 한 사람은 뒷자리의 손님이니까요. 여자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이번에는 세환을 돌아다 보았다. 손님도 물론 고맙고요. 세환은 대답 대신 그녀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보았다. 키가 작고 둔중하게 생긴 몸매와는 달리 선이 가는 데다가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차가움마저 엿보이는 날카로운 얼굴이었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줄 알고 아주 혼났어요. 여간 지독한 날씨가 아니에요.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자 여자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참, 이 차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운전사와 세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봉리까지요. 아가씨도 거기까지 가시죠? 운전사의 말에 여자는 날카롭게 눈을 치뜨고 약간 경계하듯 반문했다. 어떻게 하시죠? 아저씨 나하세요? 운전사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여자는 자기의 정체를 굳이 숨겨봤자 이미 소용없다고 체념한 듯이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저씨 참 이상하시다. 상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박한 것도 아닌 묘한 12조의 억양이었다. 차는 어느새 모치뱀이 마을 앞을 지나 양옆이 산인 비좁은 외통길로 접어들었다. 산비탈 여기저기에 채 녹지 못한 잔설이 희끗희끗 눈에 띄었다. 처음엔 미처 몰라봤지만 어딘지 낯이 익더라니까. 운전사는 빙글빙글 웃으며 여자의 옆모습을 연방 힐끗거렸다.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못 들은 채 시치미를 떼었다.
요즘 장사 잘 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운전사의 오른쪽 팔굽이 여자의 가슴 한쪽을 찌르듯이 슬쩍 찝쩍거렸다. 여자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비켜 앉으며 숙이고 있던 머리를 발딱 치켜들었다. 왜 이래요, 아저씨? 내가 뭘 어쨌기에? 운전사는 여전히 빙글빙글 웃었다. 여자는 잠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세차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운전사의 팔굽이 또 한 번 여자의 가슴께를 슬쩍 건드렸다. 세워주세요. 여자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사나운 위협 자세에 놀란 운전사가 약간 겁먹은 표정을 짓고 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왜요? 내리겠어요. 차가 멎었다. 여자는 차창을 열고 빠른 동작으로 내려섰다. 한마디만 충고하겠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아무 데서나 반말짓거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아셨죠? 여자는 차창을 소리나게 닫았다. 운전사는 무안을 당한 나머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어 번 문지르고 나서 저만큼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어쭈, 놀고 있네. 운전사는 가래침을 돋고 차창의 유리를 내리고 길바닥에다 신경질적으로 뱉어냈다. 세화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얼굴이 뜨거웠다. 그러나 제3자인 자기가 뛰어들어 새삼스레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귀찮았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떠들기에도 이미 눈덜머리가 나도록 지쳐있는 상태였다. 모른 체하고 슬며시 눈을 감아버렸다. 곰 같은 년. 운전사는 담배를 피워물고 핸들을 잡으며 무섭게 뇌까렸다. 세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가슴 깊숙이서 뜨거운 돌덩이 하나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일어섰다. 그는 차를 도로 멈추게 한 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대전료 전액을 지불하고 냉큼 차에서 내렸다. 운전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순간 아둔한 표정을 지었다. 세화는 가볍게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차는 왔던 길을 되짚어 달아났다. 혼자서 차를 타고 가기가 민망했습니다. 거의 다 왔기도 합니다만. 부질없는 동정심이었어요. 그녀는 또박또박 걸음을 떼어놓았다. 깨어진 유리조각과 흡사한 돌을 가득 실은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조수 녀석이 손을 들어 흔들며 하얗게 이를 드러내고 웃어 보였으나 여자는 애써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트럭에 실린 유리조각과 흡사한 돌이 사실은 돌비늘이었다. 돌비늘이란 광물, 운모를 말합니다. 마루턱에 올라서자 멀리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결코 작지 않은 분지에 자리 잡은 눈에 익은 우복루였다. 두 사람은 맞바람에 비척거리며 온몸을 웅크린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쟁걸음을 늘어놓게 분주했다. 세화는 늦잠을 잤다. 오랜만에 맛본 달디단 잠이었다.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이불 속에서 팔을 뻗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여기가 어디인가? 내 집이었다. 그리고 고향이었다. 도남동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판잣집이 문득 떠올랐다. 방 한 칸을 새들어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얹혀 지낸 지난 6개월이 꿈만 같았다. 싸구려 쇳방이었다. 빗물이 새어 천장지가 불룩하게 내려앉고 그 내려앉은 천장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오르내렸으며 습기가 찬 빛바랜 벽지 역시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그 방의 주인인 친구 또한 넉넉한 형편은 못 되었다. 기름시장 한 귀퉁이 조그만 싸구려 음식점에서 매식도 하고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사온 라면도 끓여 먹었다. 그 친구는 기회 닿을 때마다
세환에게 열심히 시를 쓰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교정지나 윤문 거리를 얻어다가 세환에게 넘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거의 가망도 없을 것이 뻔한 취직 자리를 찾아 세환의 이력서를 써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렸다. 그러나 친구의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도 보람없이 세환에게 취직 자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너같이 운 나쁜 놈도 다시 없을 거다. 다 됐다 싶어 마음 놓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들면 무슨 마가 끼는지 이상하게도 벼랑간 일이 비틀어진단 말이야. 술이 취한 친구가 울부짖으며 한탄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취직이 될 리 없었다. 이력서 한 장으로 멋모르고 세환을 출근시켰던 어느 출판사 사장이 입사 보름 만에 제발 나가달라고 손발을 빌다시피 애원하던 모습을 세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후원자격인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새빵마저 내놓게 되자 뼈를 깎는 오기 하나로 견뎌오던 세환도 더 이상의 인내심은 바닥이 드러났다. 서울바닥 어디에도 빌부터 들어앉아 뿌리내릴 수 있는 박토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마침내 어떤 결단을 요구했다. 미련두지 말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요량으로 세환은 도리질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밤사이에 내린 눈이 제법 푸짐했다. 길과 들과 산이 아름다운 설경 속에 묻혀 있었다. 남대천 건너 양진말 초가지붕 위로 내리는 아침 햇살이 특히 눈부셨다. 그리고 우봉산 초입의 주막거리를 내려다보던 세환의 눈이 의아하게 빛났다. 둥글고 길쭉하니 생긴 지붕 몇 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전에 보지 못하던 건물이다.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부엌에서 나온 태순이가 말했다. 우봉광산 사택 말이죠? 광산? 세환은 영문을 몰라 눈이 더욱 커졌다. 광산이라면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 가본 적 있는 태백산 어느 탄광이 그가 알고 있는 상식의 전부였다. 돌빈을 아시죠? 산벼랑에 줄줄이 늘어붙어 있는 고기비늘 같은 돌덩이 말이에요. 그걸 캐는 광산이에요. 재작년 봄부터 측량 기사들이 심심찮게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본격적으로 채굴 작업에 들어갔다고 태순이는 설명했다. 마당에서 빗자루로 쌓인 눈을 울타리 바깥으로 쓸어내고 있던 아버지가 슬며시 참견했다.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일정 때 외놈들이 이미 굴진 계획까지 다 세워놨던 건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유야무야 잊혀졌던 광산이지 뭐냐.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도 같은데요. 농사일 사이사이에 광산 품팔이 재미도 소울 참겠죠. 아버지 대신 태순이가 대답했다. 말 마세요. 아이들 말 맞다나 한마디로 아주 웃겨요. 다방이 생기질 않나. 니나 너 대포집이 없나. 세환은 어제 택시를 타고 오다가 만난 여자를 문득 생각했다. 광산 노무자들이나 상대로 하는 술집 여자 혹은 다방 아가씨 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 깔끔해 보이던 그녀의 인상이 세환의 뇌리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세환아, 저걸 좀 봐라. 너희 아버지 솜씨다. 아침밥상을 물리기 직전이었다. 어머니가 눈웃음을 치면서 턱짓을 했다. 그 턱짓이 가리키는 쪽으로 세환은 천천히 눈길을 보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크게 떴다. 때 묻은 사진틀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틀 속에 있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알맞게 잘려진 신문지였다. 세환은 몸을 일으켜 사진틀이 걸려있는 벽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틀 속의 신문은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의 시가 게재된 신문이었다. 당선 소감과 함께 나란히 박혀있는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세환은 저절로 뺨이 뜨거워졌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건 너무하다 싶은 부끄러움이 앞섰다. 내세요. 창피하기 싫이. 이런 걸 벽에다 붙여놓다니. 모르는 소리 마라.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게 옛날 같으면 바로 장원 급제인 게야. 어처구니가 없어 세화는 픽 웃음이 나왔다. 술이 거나해지면 손끝으로 무릎 장단을 치며 시조를 한 가락씩 뽑을 줄 아는 일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수가 적고 비교적 근엄한 위인인 아버지의 어디에 저런 속된 풍모가 숨어 있었던가 싶어 세화는 우울해졌다. 이걸 알아볼 만한 사람이 이 고장에는 없을 텐데요. 옳은 말이다. 촌놈들이 밥술이나 먹고 뒤볼 줄 알면 그게 장땡인 줄 알지. 그 시를 무슨 재주로 누가 알아보겠느냐.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 대학 나왔다고 뻐기는 광업소 소장도 보아하니 영 몰라보는 눈치더라고. 아버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세화는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와 마루를 가로질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뜨거운 기운과는 달리 그의 얼굴 표정은 뜻밖에도 식은땀을 흘린 뒤끝처럼 몹시 창백했다. 그는 힘없이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아무렇게나 주저앉고 말았다. 적어도 양진말 외삼촌은 찾아뵈어야 했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정월달 오랜만에 귀향한 만큼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종일 방 안에서 뒹굴었다. 귀찮았다. 그리고 온몸이 나른하게 잦아들었다. 감기 기운이 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으스스 떨리는 한기마저 느껴져서 그는 발치에 걸린 이불을 가슴까지 당겨 올렸다. 세환이 대문 바깥에서 문득 들려오는 소리였다. 세환은 젖은 이마를 황급히 훔치면서 방문을 열었다. 태순이가 안방에서 뒤늦게 튀어나온 것과 거의 동시였다. 반쯤 열려진 대문 바깥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중학교 동창 규호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규호 아닌가? 자네 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발이 안 보이게 달려왔네. 군용야전 점퍼를 검게 물들여 입고 군화까지 갖추어 신은 규호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설에 오는 줄 알고 기다렸지. 휴가철도 아닌데 뒤늦게 웬일인가. 휴가가 따로 있나. 내가 놀고 싶을 때 놀면 그게 휴가지. 아무렴 출세한 사람은 역시 어디가 달라도 다르게 마련이구먼. 빈정거리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워해서 하는 말투였다. 세화는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회오리를 일으켰다. 그래 여태도 신문사에 나가겠지. 응 신문사가 아니라 잡지사지. 세화는 얼떨결에 대꾸하고 나서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잡지사나 신문사나 같은 회사라면서 자네 부친께서 자네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른다네. 한숨이 나왔다. 사실을 곧이곧대로 이야기하자고 들면 말이 길어진다. 자신의 신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세화는 차라리 고마웠다. 나야 그렇다 치고 자네 재미는 어떤가? 재미가 다 뭔가 그저 죽지 못해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는 주제에. 가라앉은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밝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강의록을 구입해다 놓고 일하는 틈틈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범 청년이라고 지켜올리던 사람답게 규호는 몸가짐이 단정했다. 마을에 우리 또래 청년들이라곤 씨가 말라버렸어. 돈형이, 수철이, 근식이 모두 떠났다네. 저런, 그래 모두 어디로들 떠났는가? 근식이는 읍내에 나가 연탄 장사를 하고 수철이는 운전기술을 배워 영업용 택시를 몰고 돈형이는
멀리 인천 제철 공장에 들어갔다고 기호는 설명하면서 여기 처박혀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장래성 없지. 육체적 고통 심하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지.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장가도 못 들어. 농사꾼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세환도 그를 따라 가볍게 웃기는 했으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심각한 현실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자 허공에 떠서 비썩 말라 비틀어진 자신의 뿌리를 어쩔 수 없이 상기했다. 오늘이 토요일이지 지금쯤 기정이가 집에 와 있겠군. 규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화는 숙였던 머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 친구가 읍내 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다지? 응, 벌써 1년이 넘었지. 지금은 훈장티가 완연히 몸에 배었어. 우봉리에서 통학한 우리 또래 중에서는 그 친구와 자네가 가장 출세를 했지. 그런가? 어때? 우리 그 친구나 찾아가 보지 않겠나? 심심한데. 좋지. 세화는 규호를 따라 집을 나섰다. 날씨는 어제와 달리 매우 푸근했다. 기정인의 과수원이 자리 잡은 언덕배기 앞 눈두렁에서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쨍쨍 들려왔다. 멀리 학교 운동장 하늘에 가오리연 두어 개가 높이 떠 너울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윷놀이를 하는 사내들의 고함도 간간히 들려왔다. 세화는 문득 가슴이 더워지면서 이상한 초조감에 발걸음이 허둥거렸다. 시를 쓰고 싶다는 갈증 비슷한 충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시무룩해져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기정이네로 들어가는 길목에 붉은 황토흙이 뿌려졌고 그의 집 살인문 앞에 세워진 농기를 중심으로 굼줄이 쳐져 있는 것을 세화는 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의 집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둘러싸인 당집 주위에도 금줄이 걸려 있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라니까. 기정이네가 화주집인 줄 깜빡 잊고 엄벙덤벙 기어들어왔잖아. 부정 탄다는 소리 듣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규호는 돌아서서 세환의 등을 밀었다. 그때 자전거를 탄 기정이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새하얀 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오르면서 자전거를 세우기가 바쁘게 세환의 손을 잡았다. 태순이를 통해 자네 소식은 종종 듣고 있네. 자네 만나러 왔다가 금줄을 보고 돌아서는 길이야. 들어가자고. 모처럼 만나는데 그냥 헤어질 수 없지 않나?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규호는 막무가내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사설이 꽤나 거창하게 길었다. 자네들이야 심심하면 유람삼아 한 바퀴 휙 둘러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 남아 땅을 지키는 농사꾼이야. 그러니 요모조모 가리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신이라고 비웃지는 말게. 기정이 우리 먼저 저 아래 우봉다방에 가 있을 테니까 자네도 집에 잠깐 들렀다가 그리로 나오라고. 우봉다방이 자리 잡은 주막거리는 거기서 빠른 걸음으로 15분쯤 걸리는 거리였다. 세화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주막집 한 채만 외롭게 서 있던 옛날의 그 황량한 거리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별천지였다. 자파상, 전파사, 사진관 따위의 간판 외에도 우봉옥이라는 옥호까지 버젓이 내걸린 술집도 눈에 띄었다. 우봉다방은 전파사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봉광산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한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두세씩 때를 지어 술이 취한 비틀걸음으로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실내는 어둡고 한산했다. 두세 명의 사내들과 어울려 앉아 천정 가까이 매달린 텔레비전 화면에다 시선을 꽂고 있던 아가씨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여자였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떨결에 아는 채 눈이사를 보낼 뻔한 세환과는 달리 그 여자는 일단 시치미를 딱 떼고 매정하게 시선을 걷어들였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우봉강산 기술자거나 간부 직원들인 듯한 사내들이 이제 막 끝난 텔레비전 권투 중계의 결과에 대해 저희들끼리 실망하는 소리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자 다방하는 그들 두 사람이 손님의 전부였다. 시킨 커피를 날라온 사람은 어디론가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온 다른 아가씨였다. 규호가 아까처럼 난로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이봐, 미스윤. 이분은 말이지. 서울 사는 이세환 씨라고 내 불알 친구이자 시인이라고. 귀한 손님이니까 특별히 잘 받들어 모셔. 알았지? 어머나, 정말 시인이에요? 미스 윤이 조금 전에 약간 냉담했던 표정을 풀어내고 호기심 어린 눈을 빛내면서 호들갑을 떨어보였다. 그러는 그녀를 향해 규호가 호통을 치는 신용으로 눈을 크게 부라렸다. 시인이면 시인이지 정말 시인은 또 뭐야? 어쩐지 처음부터 분위기 있는 분같이 느껴지더라니까. 시인 선생님, 우리 약수 한번 해요. 미스 유는 세환 옆에 붙어 앉았다. 세환은 종일 방구석에 늘어붙어 꼼짝달싹을 못했다.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려서 운신이 거북했다. 간밤에 마신 술 탓이었다. 마셨다기보다는 차라리 입에다 들어부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인지도 몰랐다. 기정이가 술값을 치르고 먼저 자리를 뜬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규호와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았다. 밤이 꽤나 늦은 시각에 새말 과수댁을 찾아간 것이 발단이라면 발단이었다. 세환가는 어머니 쪽으로 먼 친척벌이 되는 40대의 아주머니였다. 일찍부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아온 그 여자네 작은 골방에 미스 윤이 새들어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 골방은 세환이 대학생 때 대모 주동자로 몰려 지명 수배를 받고 3개월간 숨어 지내던 곳이었다. 과수댁이 주막거리로 달려가 사온 맥주 3병을 미스 윤의 방에서 마신 기억이 아름아름 떠올랐다. 과수댁과 미스 윤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고 세환 혼자 일방적으로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는데 소주를 마신 뒤끝이어서 그게 큰 부담을 남긴 모양이었다. 겨우 기운을 차려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후 3시였다. 배가 고픈 것인지 쓰린 것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세환은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켜 벽에다 등을 기대었다. 구토증이 일면서 골이 쿨렁쿨렁 울리었다. 밤과 호도가 소복 쌓인 그릇이 눈에 띄었다. 아침에 부럼을 깨물라면서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이밀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럼을 깨물어야 1년 내내 이가 튼튼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세환은 픽 웃어버렸다. 방 안의 기척을 알아차린 태순이가 밥상을 차려왔다. 오곡밥이었다. 세환은 입안이 깔깔해서 오곡밥에는 손도 못 대고 나물국만 훌훌 들이마신 다음 숟갈을 놓아버렸다. 집을 나선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어디선가 널뛰기를 하면서 지르는 여자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날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전히 푸근했다. 눈이 내린 다음 날이면 을에 찬바람이 일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길바닥에 물기마저 질퍽거렸다. 성급한 마을 아이들이 깡통에다 불을 넣어 힘껏 휘두르며 주막거리 쪽으로 내닫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규호는 집에 없었다. 먼저 산으로 떠났다고 그의 어머니가 일러주었다. 세환은 주막거리로 내려갔다. 갑자기 가슴이 설레었다. 기대가 아니라 이상한 불안인지도 몰랐다. 술기분의 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었다. 우봉다방 앞을 지나갈 때는
절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오금이 저렸다.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치솟았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기어이 새말로 접어들었다. 차라리 집에 없기를 기대했지만 미스 유는 산으로 갈 채비를 모두 끝낸 다음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꺼운 스웨터에다 흰 털실 모자를 눌러쓴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과수댁은 쇠환을 보자 슬그머니 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 시큰둥한 모습을 보자 쇠환은 무슨 못된 짓을 저지르고 났을 때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와줘서 고마워요.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지 뭐예요. 두 사람은 곧 집을 나섰다. 우봉광산 현장까지는 트럭이 드나드는 큰 길이 나 있었다. 지나가던 사내들이 미스윤을 알아보고 야유를 퍼부으려다 나란히 걷는 세환을 보고는 찔끔 입을 다물었다. 곧 해가 떨어지고 길은 어두웠다. 두 사람의 앞뒤로도 산중턱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덜어는 여자와 짝이 된 낯선 사내들도 눈에 띄었다. 달집이 마련된 곳은 우봉산 중턱이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온 집단에다 청솔가지를 베어다 쌓아놓은 달집 주위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때를 지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면서 불그슬에 물이 밴 동쪽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다란 낫을 들고 나뭇가지나 집단을 들고 나타나는 아이들을 지휘하고 있던 규호가 뒤늦게 세환과 미스윤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왔다. 제법 어울리는구나. 내 말리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해봐. 달님 나타나시거든 정성껏 빌어. 그러면 아마 뭔가 이루어질 거야. 물론 그 전에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규호가 마침내 달집에다 성냥을 그어댔다. 마른 집단의 불꽃이 옮겨붙고 이어 청솔가지가 짙은 연기를 뿜어냈다. 함성이 터졌다. 이어 눈알의 작은 봉우리에서도 여기저기 불꽃이 타올랐다. 양진말, 건넌말, 오치골, 황사골, 배남실, 그보다 더 먼 이웃 해저리 주변 산에서도 불꽃이 어른거렸다. 장관이었다. 달이 둥실 떠올랐다. 아이들이 또 한 번 함성을 질렀다. 양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세화는 문득 가슴이 더워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굳이 어떤 소원을 빌 것도 사실은 없었다.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이 고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짚히지 않았다. 앞일을 내다보기에는 너무 막연한 안개 속이었다. 그렇다고 이미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기정이와 태순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하산하기 직전이었다. 세화는 뜻밖의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부터 세환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듯 눈이 마주치는 순간 태순이는 슬그머니 돌아섰고 기정이만 마지못해 미소를 띠고 눈인사를 보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꽹가리를 치며 앞장선 규호를 따라 먼저 산을 내려갔다. 내려딛는 발걸음이 자꾸만 헛디뎌져 비틀거릴 때마다 그의 팔에 매달린 미스윤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마다 새와는 매달린 미스윤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까지 갑자기 야박해질 수는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웠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 없는 기정이와 태순이의 눈길이 세환의 뇌리에서 좀채 사라지지 아니했다. 덕분에 오늘 밤은 참 즐거웠어요. 이런 달맞이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즐거웠다니 다행이군. 세환의 목소리는 냉담하면서도 우울하게 흘러나왔다. 미스유는 숙였던 머리를 치켜들고 세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기분 나쁠 일이 어딨겠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나 미스유는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우봉광산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뒷구멍에서 킬킬거리더군요. 소문이 나쁘게 날까봐 지레 겁이 난 거죠? 그런 소리 말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거짓말.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그마한 모습이 나뭇가지 사이로 아른거리며 사라지는 것을 세화는 묵묵히 눈으로 뒤쫓았다. 미스 윤에게 노골적으로 야비한 행동을 보이던 택시 운전사의 뻔뻔스런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자기도 미스 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세화는 단정했다. 그래서 그는 걸음을 빨리하여 미스 윤을 뒤쫓아갔다. 이봐, 미스 윤은 지금 뭘 오해하고 있어. 오해요? 우습다. 우리 사이에 오해고 뭐고 따질 건덕지도 없잖아요. 그렇게 톡톡 쏘아붙이지 말고 그만 기분 풀어요. 상관 마세요. 그녀의 방문 앞이었다. 그녀는 들어오라는 말도 잘 가라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과수댁 방에는 불빛이 없었다. 세화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차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두꺼운 스웨터를 벗어 목에다 걸고 이어 치마를 뒤집어 쓰더니 바지를 벗었다.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세화는 우뚝 선 채 그녀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치맛자락이 발끝까지 덮이면서도 가슴이 드러나는 야한 옷차림이었다. 뒷꼭지에다 고무줄로 묶었던 머리를 풀어내자 그녀는 금세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어느 편이냐 하면 매우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앉은뱅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거울 앞에 다가앉아 머리 모양도 매만지고 화장도 약간 고쳤다. 다방에 나갈 작정이지? 그러지 마. 기왕 농땡이를 쳤으니까 오늘은 그만 나하고 얘기나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하죠? 아무 얘기라도 좋아. 정 이야기할 것이 없으면 서로 쳐다보기만 하지 뭐. 우리 눈싸움 할래?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픽 웃어버렸다. 세화는 비시시 따라 웃으며 새삼스런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방안 살림살이가 초라하군. 어쩌냐게는 몰랐었는데. 당연하죠. 뭐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몇 개 집어넣은 가방만 하나 달랑 들고 일어서면 지금이라도 이 고장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요. 거추장스럽지 않고 간단해서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떠돌이 신세인데. 미스 유는 애써 침착하게 그러나 약간은 허탈한 억양으로 대꾸했다. 세화는 갑자기 그녀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 측은한 느낌이 어쩌면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몰랐다.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작은 손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그 손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세화는 참을 수 없는 느낌으로 손을 뻗어 미스 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꿈틀 놀라면서 손을 빼려던 그녀는 세환의 뜨거운 시선에 질리는 듯 가만히 눈을 내리감았다. 그는 다가앉으며 그녀의 상반신을 안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상반신을 조금 비틀었다. 그러나 그런 어색한 동작이 오히려 세환의 가슴에 안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미스윤은 정말 예쁘구나. 나 아무래도 미스윤한테 홀딱 반했나 봐. 세환은 그녀의 한쪽 뺨에다 가볍게 입술을 찍었다. 그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세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전등 스위치를 비틀었다. 대신 달빛이 방 안 가득히 밀려들어왔다.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뿌리 박고 살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 고장을 떠날 때가 되었나 봐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손끝 하나 허락하지 않고 용케 잘 버텨왔었는데 그녀는 그의 가슴에다 손을 얹어 가볍게 어루만졌다. 세화는 갈증난 사람처럼 담배를 세차게 빨아
깊게 연기를 내뿜었다. 후회하나? 아니요. 후회 같은 건 안 해요. 오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문풍지가 가늘게 끊임없이 떨리었다. 바람이 이는 모양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문에 걸려 한들거렸다. 가능하다면 뿌리를 내려보지 그래. 여기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감쪽 같다고 여기시겠지만 천만에요.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 두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요, 뭐. 세화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자기 자신의 돌발적인 행위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도리질을 하면서 보기보다는 작고 가냘픈 그녀의 몸을 다시 보듬어 안았다. 서울엔 언제 가시죠? 서울? 세화는 무심결에 반문했다. 그녀는 잠자코 대답을 기다렸다. 안 간다.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서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울이 나를 버렸다. 세환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것은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였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신문사 자매지인 종합 잡지 기자로 특채되는 행운까지 곁들여졌다. 신인으로서는 감히 발붙이기 어려운 문예지에다 세 편의 신작시를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다. 장래가 촉망되는 신예 시인이라는 비교적 높은 평판을 받음으로써 그의 이름은 문단에 더욱 알려졌다. 그러나 그 서명 사건과 더불어 그의 시작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가혹하고 엄청난 시련이었다. 시를 써서 문예지나 종합지에 기고해 보았으나 발표는 되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고생이 많은 줄 알아. 억울하겠지만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아. 조만간 좋은 세월이 되지 않겠나. 그동안 작품이나 열심히 쓰라고.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앞에서 마지못해 하는 아첨일 뿐이고 돌아서면 그들은 손가락질을 했다. 이봐, 가능한 한 저치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자네 알지? 잘난 체하고 껐떡거리며 나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짜야. 지가 무슨 신념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려든 것뿐인데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는 자기야말로 시대 상황에 양심을 지킨 마지막 교두보인 양 까불거리거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누군 뭐 저만큼의 양심이나 지조가 없어서 국으로 지내는 줄 아나. 천만에 가장된 정의감과 도덕심이지. 나도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저보다 10배 20배는 더 삐딱한 반골이라고. 저런 치들은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또 그런 불평불만을 털어놓게 마련이라니까. 아예 적당히 어르고 따돌리는 게 묘수야. 그것은 실로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대학 교수, 문인, 종교인, 언론인 등이 참여한 그 서명 사건에 세환이 말려든 것은 전혀 우연이었다. 가까이 지내는 문단 선배 한 분이 마침 말석에 끼어앉아주는 술잔이나 냉큼냉큼 비워내고 있는 세환에게 자네도 서명하지 그래 하고 공고하는 바람에 거의 얼떨결에 어물쩡 끼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바람이 불었다. 불어도 되게 사나운 바람이었다. 주모자급은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해직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뒤늦게 나는 아니다 하고 발뺌을 한다는 것도 어줍지 않은 일이었다. 기왕에 바람을 탄 이상은 죽든 살든 내쳐 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변절자라는 낙인만은 자청에서 찍힐 수는 없지 않느냐는 허황한 공명심이 발동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얻어진 소득은 친구의 새든 골방에 처박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대세이고 현실이었다. 자요? 미스 윤이 머리를 들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세화는 대답 대신 상대방이 무한을 느끼지 않게 일어나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나 좀 채 그 국리는 떠오르지 않았다. 미스 윤이 잠든 것은 한참 뒤였다. 세화는 갑자기 서둘렀다. 바지를 입고 상의를 걸치는 동안 그녀는 꼼짝도 않고 고른 숨소리를 내었다. 옷을 다 입은 세화는 우뚝 서서 잠든 그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예쁘다거나 귀엽다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날카로움이 그녀의 얼굴에 배어 있었다. 호주머니에 넣은 손끝에 지폐가 만져졌다. 자기 수중에 남은 마지막 돈이었다. 세화는 그것을 꺼내어 요 밑에다 몰래 집어넣었다.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쓸데없는 감상에 빠져 어물거리다간 꼼짝없이 물려버릴지도 몰라. 세화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치 도망치는 꼴이었다. 찬바람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요 밑에 숨겨놓은 돈이 마음에 걸렸다. 물론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행위가 어쩐지 졸렬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를 물고 마을을 향해 젠 걸음을 떼어놓았다. 미스 윤으로부터 잠깐 만나보았으면 한다는 정가를 가지고 과수댁이 세환을 찾아왔다.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환은 그날 꼼짝도 않고 방 안에 처박혀 지냈다. 만나보아야 고마운 소리를 들을 리가 없을 것은 너무나 뻔했다. 울고불고 매달리기라도 하면 귀찮을 뿐이다. 하고 그는 뇌까렸다. 저도 체면이 있을 테니까 함부로 날뛰지는 못하겠지. 그러나 저녁에 그를 방문한 규호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어젯밤엔 어디서 지냈나 하고 의미심장하게 눈을 빛내었다. 세화는 가슴이 찔끔했으나 시치미를 떼었다. 달맞이 끝나자 곧장 집에 와서 잤어. 모처럼 산을 탔더니만 몹시 피곤하더구만. 하하, 네, 다 아는데 뭘 그러나.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다. 세화는 늦잠에서 일어났다. 넌 여태도 늦잠 자는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그렇게 하고도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으나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니었다. 세화는 뒤통수를 긁으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말없이 웃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태순이가 사랑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양쪽 검지를 세워 머리 양쪽에다 갖다 대고 뿔을 만들어 보였다. 그와 함께 사랑방에서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오래비 일어나거든. 이리 좀 들어오라고 일러라. 무슨 일이냐고 세화는 눈짓으로 물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입술을 앙 다물고 제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세화는 사태의 심상찮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어차피 오늘쯤은 맞대면이 불가피한 터였다. 단순히 며칠 말미를 내어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미 오래전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문제였다. 기정 씨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창피하댔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나한테 신경질을 부렸단 말이에요. 너 기정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이니? 태순이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화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여러 말 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거라. 차라리 벼락 같은 고함이라도 질러주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함은커녕 눈빛 한번 무섭게 뜨지 않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초조감마저 드러낸 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얼마의 돈을 세환 앞으로 내밀었다. 변명 따위를 늘어놓아 보았자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환은 재빨리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버지, 눈치를 보아하니 너 또 무슨 일을 저지른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서울에서 바둥거려야지. 이곳에 눌러앉으면 그 길로 너는 끝장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가로채어 타이르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농사 지으며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짜증이 난다는 듯 앉음새를 고쳤다. 뻔한 문답을 두고 질질 끄는 식의 대화를 아버지는 싫어한다. 아들을 무작정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입장에 역정이 나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줄담배를 태워 물었다. 농사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아까운 논밭을 팔아가며 비싼 학비를 대준 줄 아느냐?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떠나면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아까 보니 택시 한 대가 주막거리로 내려가더라. 곧 돌아올 테니까 그 차 타고 떠나거라.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그것은 네 마음대로다. 하여간 여기선 일단 떠나거라. 정 그러시다면 며칠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직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다 사납게 문질러 불을 껐다. 그러나 그는 이내 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세화는 얼른 성냥을 그어댔다. 설마 미스 윤인가 뭔가 하는 다방 아가씨한테 미련이 남아서 하는 말은 아닐 테지. 세화는 맥이 탁 풀렸다. 아버지는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한지 애써 천장을 쳐다보았다. 오냐, 내 뜻대로 해라 하고 순수하게 나오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우격다짐으로 고향에서마저 추방당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멀리서 찻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내 한길 쪽 그의 집 앞에서 멎었다. 그리고 대문께에서 어머니와 실갱이를 벌이는 여자의 예사롭지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색시가 뭐 때문에 우리 세환이를 만나자는 거야? 응? 별일도 다 보겠네. 미안하지만 그 잘난 댁의 아드님 낯짝은 좀 보고 떠나야겠어요. 동네 사람들 모여들기 전에 일찌감치 불러내 주시지 않겠어요? 상대는 만만찮게 나왔다. 미스윤이었다. 세화는 얼떨결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미스윤은 앞을 가로막은 어머니를 밀어젖히듯이 또박또박 걸어들어와 마루 끝에 서 있는 세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침이라도 뱉을 듯한 사나운 기세였다. 너 시인이랬지? 시인 좋아하네. 날강도보다도 못한 비겁한 자식. 미스유는 소나기에 꼬깃꼬깃 접어지고 있던 것을 세환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조그마한 여자의 뒷모습이 한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차는 이내 움직였다. 쏟아지는 햇살에 차창을 번쩍거리며 꾸불꾸불 움직이는 그 택시의 꽁무니를 향해 세화는 무심코 손을 번쩍 쳐들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 세화는 서울을 떠나 귀향합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고향은 산업화로 많이 변해 있었고 그는 더한 절망과 갈등을 느끼며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탈출구로 다방의 미스윤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의 명으로 고향에서도 추방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